이런 시장을 억누르는 그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봄은 오는데 우리가 그 꽃샘추위는 좀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자님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주식시장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2년 전에 그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던 그런 시장은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연준이 긴축도 얘기했고 또 긴축해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첫 번째는 긴축에 대한 불안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언제 한다, 얼마만큼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시장의 그 불안정성을 가중시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게 그냥 뭐 하늘까지 그냥 치솟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시장이 더 힘들어진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시장을 억누르는 그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바뀌었지만 먼저 제거된 거는 반년 이상 끌어온 FOMC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일단락을 지어놨다. 근데 뭐 그게 일단락 됐다고 그래서 그게 호재인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불안정성을 좀 죽여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아침 저녁이 달라요. 들려오는 얘기가 뭐 잘 될 것 같다 아니다 또 뭐 군사 전문가는 또 어떻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이게 가는 방향은 결국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다가 하나씩 그런 것들이 제거돼 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FOMC 같은 경우 이제 연준에서 이제 3월에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메시지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연준이 3월 FOMC 결과를 발표할 때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의회에 나와서 파월 의장이 자기는 25bp가 좋고 25bp를 지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기다린 건 뭐냐면 그거 이제 왜 발표하고 끝나고 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때 그 파월 의장이 굉장히 얘기를 잘해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얘기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진짜 연준 의장으로서 충격을 가능하면 조금 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시장에 좋은 쪽으로 시장이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매일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미국 제로금리 끝 올 6차례 더 올린다. 파월. 근데 이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6차례 더 올릴 거야. 그리고 금년 말쯤 되면 1.75%쯤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 발표하고 인터뷰 시작할 때 미국 주가 빠졌어요. 중간에. S&P 500은 약보까지 갔었다고요. 그러다가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끝나고 나니까 거의 폭등하듯이 올라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그 파월 의장의 얘기 중에 뭔가 시장에 유리한 행간을 읽으려고 그 전부터 노력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오르고 싶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오르고 싶어서 시장이 스스로 그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이제 강력한 인플레이와의 전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긴축을 해나가고 5월부터는 대차 대조포 축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QT죠.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내가 보기엔 미국 경제는 이거를 다 받아낼 만큼 괜찮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요 말을 싹 끌어온 거예요.
파월 의장이 괜찮대잖아. 괜찮대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폭등을 한 거고, 그게 전 세계 시장에 이제 여파를 미치면서 유럽 증시, 뭐 아시아 증시, 뭐 우리 증시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연준이 긴축할 때 어땠냐, 금리를 올릴 때 어땠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끌어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사전적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전보다 충격이 덜한 경우가 많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뒤따라주지 않고 그런 금리가 올라간 상태가 되면 오히려 그게 끝나고 그 시작한 다음 해부터 시장이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뭔가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불확실성은 이제 끝났다. 기사에도 나오는 게 단기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뉴욕의 이제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 이날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남은 FOMC 정례회의가 5월, 6월, 7월, 9월, 11월, 한 번도 안 빼놓고 때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매번 0.25%씩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연말 기준금리는 1.75에서 2%까지 치솟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어쨌든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이렇게 올릴 거는 거의 확정인 것이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올해 그 우리나라 미국의 증시는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된다 그래서 시장이 뭐 급격하게 주저앉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여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그럼 실제로 실물 경기가 미국 그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뒤따라줘서 이거를 연착륙을 시킬 수가 있느냐, 과연. 그거의 문제예요.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 이 6월까지 증시 전망 뭐 이런 상반기 전망에서도 나오겠지만 그거의 핵심 포인트를 찍으면 우리가 이제 뭐 경기가 좋아졌다? 좋아.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상장사들의 실적을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네, 그런 거 3월 말 되면 이제 3월 말로 가면서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뭐 예측컨대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앞이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날아갈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봄은 오는데 우리가 그 꽃샘추위는 좀 각오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FOMC였고 두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였는데 이건 이제 해결되는 이제 모드로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더 그러니까 방향이 왜냐하면 이거잖아요. 전쟁 시작했다. 전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쟁 끝났다. 근데 이제 전쟁 시작했다. 이거잖아요. 처음에 2월 23일 날 푸틴이 밀고 들어가면서 그 안 밀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밀고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세계가 다 놀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진행 중에는 어떤 한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협상을 계속 해나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기 위해서 오히려 전쟁 상황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았다 나빴다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방향은 빠져나가는 방향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 게 뭡니까?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최고로 쳤을 때보다는 지금 약간 떨어졌지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에요. 하루가 다르게 뭐 유가도 그냥 뭐 WTI 기준으로 100불 넘었다 또 밑으로 떨어졌다. 계속 이거를 지금 반복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그 누구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게 빠져나가는 쪽으로 간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격도 지난번에 천장은 이미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3월부터 6월까지 남은 상반기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여기서 이 우리가 그 불확실성이 해소돼 나가면 시장이 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동안 많이 눌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거를 자꾸 우리가 반등이라는 얘기를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지 그렇다고 뭐 좋은 게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는 대체적으로 뭘 끌어다 보냐면 기술적 분석을 끌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일반적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얼마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게 이해가 빠르시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큼 이뻐요? 그러면 9.8이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정형화는 안 되지만 해본다면 제 생각에 그 60일 이동평균 선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잘하면 2,800에서 2,850 사이가 이번에 반등에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가 불확실성이 더 빨리 제거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그게 그래서 자 시작됐어. 그러면 계속 가.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올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는데 거기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왜 올랐어요? 그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이거 견딜만 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 파월 의장 얘기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또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3월 말로 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대표님 어떠세요? 뭐 보나마나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시장이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쫙 뻗어서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뭐 우리가 상상 못하는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재료가 호재가 모멘텀이 또 하나 또 터져주면 그건 또 조금 다른 얘기죠. 자, 그럼 상단이 2,800, 2,850쯤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하단은 지금 터치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단은 이미 이제 정리됐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반년 이상 끌어오던 금리 발표 문제가 정리가 일단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뭐 금리에 대한 얘기가 온다 이런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은 이제 못 미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코스피가 2,690, 코스닥이 그럼 914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저자님 말씀은 바닥은 어느 정도 친 것 같고 상당히 좀 열려 있다면 그럼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 건가요? 그럼 저는 지금은 좀 늘려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늘려나가도 된다.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늘리는 거에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늘리는 거는 어떤 식의 방법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2020년은 누가 빨리 사나 싸움이었잖아요. 지금은 좀 조금 전략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거예요. 누가 빨리 사냐가 아니라 누가 안 비싸게 사냐. 그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점을 이미 설정해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가격에 사야 되고 그러니까 조정으로 약간 뒷걸음질 치는 날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지금 현재 2,700을 못 지키잖아요. 살짝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이게 하단이 안만 내려가도 2,650에는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어요. 9거래일 만에.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매도일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걔네들은 2,650에 붙으면 사요. 근데 2,700이 넘으면 또 잘 안 사요. 아직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인 거 있잖아요. 우리 시장 산업 구조의 아주 취약점.
그게 지금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원자재 이게 오르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들여다가 뭔가 해서 수출을 하는데, 예, 근데 원자재 에너지 값이 상승하면 환율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한 줄로 엮여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주가 확인하는 것처럼 매일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될 게 있다. 주요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 보시라. 그게 안정을 찾아가야지만 우리나라의 수급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움직인다. 기관은 움직여도 2박 3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해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들어오려면 이 세 가지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딴 아시아 증시보다도 계속 고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린 전부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언제 어떻게 늘려가야 된다는 이제 답이 좀 나오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 제가 몇 개월 전에 나왔을 때 현금 보유 강조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제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 20% 정도 현금은 그냥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현금을 많이 쓰는 거네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뭐 6대4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좀 늘려가도 현금 20을 다 투여해서 100을 살 만큼의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외국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유입세였는데 2월 중에는 2조 정도 규모가 순유출. 그리고 지난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갈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4개월 만에 순유출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굉장히 1,200원대 초반 정도가 해서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40원까지 갔다가 좀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이걸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보기엔 아직 불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제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을 하나를 보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터진 2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5조 5천을 팔았어. 네? 5조 5천을 팔은 거예요. 기관도 팔았어요. 기관은 1조 가까이 9,600억 정도 팔았어요. 다 누가 샀냐? 개인이 6조 2천을 산 거예요. 네? 개인이. 근데 그 밴드 때가 2,700에서 2,750에서 제일 많이 이게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은 2,700 밑으로 내려가면 자생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자기가 산 것보다 물려있는데 내가 이 가격에도 물렸는데 여기서 왜 못 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750이라는 얘기는 이 2,750을 상향 통과할 때 시장이 어떤 파워로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향후 시장을 예견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거기서 비신되면 또 다시 겁먹죠.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연장선이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최근에는 뭐 그 투자자들 동향은 외국인들은 이제 그때까지 말씀하신 그 저자님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았고 개인은 좀 샀었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저렇게 저러는데 우리 시장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거 다 팔고 미국 시장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웨이밖에 못해요. 물론 개인 중에서도 파생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지만 간혹이죠. 간혹. 그러니까 우리는 사서 파는 되게 원웨이밖에 못하고 어쩌다가 인버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1차 방정식 풀고 있는데 얘네들은 미적분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생하고 연관된 있는 상품 믹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매도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대도 얘네는 돈을 먹어요. 시장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시장이 원래부터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난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거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많이 쳐놓은 것들이 네. 들어와서 찍히기는 외국인 매수로 찍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위에서 때려서 지금 다시 쇼커버 들어가면 돈이 생기는데 보아하니 연준 문제는 하나 정리되는 것 같고 그러니 여기서 한번 꺾고 가자.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잡히는 매수는 그게 순매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시장을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좀 그렇게 입시적으로 보는 거를 자꾸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이제 그 시가총액 1, 2, 3위들 네. 우리 이제 종목 얘기할 때 하겠지만 걔네들은 걔네들만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결국 이게 파생의 기준점을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달라요. 그거를 항상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사실 우리나라 특히 대형주에 지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특히 엄청 네. 높을 거고 네.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거잖아요. 네. 언제 좀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네. 우리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돼. 그래서 한국 괜찮아. 생각보다 싸.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력적이래야지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진짜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돈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안 깨져요. 왜냐하면 쌍방으로 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가 자꾸 떠나고 이러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걸 우리가 확인하려면 원자재를 조금 눈여겨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원자재, 에너지, 곡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환율 이런 것들 추이를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러죠. 매일 똑같은 산원 주식 자꾸 보지 마시고 그거 뭐 내일 당장 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계속 한번 보시라.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어떤 플로어를 그런 걸 놓고 시장을 보면 멘탈도 강해져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산 주식 오늘 얼마 올랐어. 내일 얼마 빠졌어. 이러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저자님은 하단 한 2650 근처로 보시고 상단은 한 2800에서 2850 뭐 변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정도 보시는 거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반등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반등인 것보다 이렇게 봐요. 자, 반등한다면 그때 주도 업종이 뭐고 좀 어떤 주식을 사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대표님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주도라는 말은 반등해서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형성되려면 2020년 같이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 BBIG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형성돼야 되는데 반등은 그냥 진짜 글자 그대로 리바운딩 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제일 많이 빠진 놈이 제일 먼저 가요. 이건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 섹터별로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누구도 앞장서서 계속 나가면서 자신이 없거든. 왜냐하면 이건 제한적 상승이라는 거를 서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 정도 올랐어? 그러면 얘도 이제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다시 내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섹터가 상당히 빠르게 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등장에서는 이익 실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익 실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우리 단타꾼으로 하나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이래요. 뭐 단타면 어때요?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결국은 건데. 돈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단타든 장타든 근데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반등의 장에서 올라갔는데 이익 실현 안 하고 자기가 애초에 살 때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부라도 그걸 이익 실현을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기다리면 우리 이제 흔한 말로 꿈속에 갈비 뜯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멘탈이 깨지게 되고 그때 팔 거야. 그때 팔 걸 괜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회만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샀어. 괜히 팔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반등의 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판 다음에 더 올라서 아쉬운 게 낫지. 그래도 원금 깨지는 것보다 아쉬운 게 오히려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뭐 다시 3,000을 넘어 3,300 막 달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이미 제한적 상승이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려요. 이런 때는 메인 포트폴리오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예요. 진짜 동학개미 막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나는 뭐 삼성전자를 십몇 년 전에 사서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 막 나올 때 엄청 나왔죠.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로 구성된 메인 포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이 그랬다면 이거는 무슨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긴 호흡으로 가시는데 근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실 분은 그냥 그거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한쪽에서 이렇게 좀 운영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운영하는 부분은 메인 포트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할 때는 주도 업종이라는 게 잘 형성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빠르게 순환하면 그 섹터별로 분산해서 낮을 때 사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주식을 다 사고 어느 날 다 팔고 이건 반등 구간에선 적용되지 않아요. 장투 계좌랑 좀 트레이딩 계좌를 좀 나눠서. 그러니까 자기 한 계좌에 하더라도 개념 자체를 좀 나눠서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한쪽 섹터가 오르는 날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 빠진 놈은 사는 거고 분할 매수고 얘는 분할 매도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빠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등 구간에서는 그냥 지나고 나면 맨날 그 타령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등장에서는 제일 많이 빠진 놈이 그래도 좀 많이 오를 것이다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게 지금 많이 빠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근데 무조건 많이 빠지면 무조건 사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반등이라는 얘기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시장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래프가 망가진 거는 살 수가 없어요. 암만 많이 빠져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플랫하게 좀 이렇게 흐르는 기간을 좀 가졌다거나 그래서 이제는 이게 올라가도 에너지 축적 기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뭐 쉽게 이해하시려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얘네들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접시바닥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도 되지만 그냥 내리꽂고 있는 거를 무조건 빠졌다고 산다 이건 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락을 크게 했지만 하락하고 갔는데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단에 이제 기간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그걸 보이는 시장에서 우리는 바닥을 확인해 줬다, 손이 바뀌었다, 에너지가 축적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추진력을 받으려면 지금 시장의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랑 비슷해야지 올라가지. 예를 들어서 매수 단가 저 위에 있고 현가 여 밑에 있으면 오르면서 계속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한번 하시면 뭐 지금 뭐 못 살 거는 그런 의미로 보면 섹터가 도니까 없어요. 뭐 지금 말씀드렸던 플랫폼도 그렇고 정책적인 뭐 건설이나 원전은 조금 멀리 가서 쉬고는 있지만 뭐 걔네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뭐 로봇이나 메타버스 뭐 NFT 탑재를 뭐 예상케 하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른 섹터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뭐 말이 안 되게 내리꽂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걸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의 차이는 종목마다 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그 와중에서 그래도 안 좋게 보시는 섹터도 좀 있으시긴 한가요? 이런 그러니까 뭐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조금 나쁜 건 아니지만 느릴 가능성이 있다. 느리다라는 뜻은 반등이 느리다라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섹터들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선이나 또 특히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도 이걸 못 해요. 이게 그래프 다 보시면 알지만 뭐 기아를 제외하고
현대 같은 거 보면 현대차 보면 굉장히 내리꽂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해갖고는 이게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현대차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또 조선도 또 이렇게 좀 신규 뭐 그 물량 선박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좀 감안해 보시면. 지난 2월에 소비자 물가 CPI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상승하면서 1982년 1월 8.3%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심지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네. 국제 유가라든가 더, 천연가스 네. 등 가격 급등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기에 향후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죠. 나는 지금 이제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시작하는 거라고 본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기초소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 있으니까 더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게. 근데 만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개선 쪽으로 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하고 싸움에 원군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적절한 경기 상승이 뒤따라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측하고 연준이 조심스럽게 이것도 팍 안 올리고 뭐 6차례에 걸쳐서 스테디하게 이렇게 옮겨가겠다 하는 이유도 그런 충격을 안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적절한 경기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는 시장에 또 악재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그 과거의 예를 보면 금리를 인상을 이제 시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시장이 별로, 그러니까 뭐 인상하자마자 뭐가 결과가 확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되게 참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가면서도 영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시장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저자님께서 실적이 이번에 별로 안 좋을 것처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실적 좋은 기업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아, 이거 실적은 무슨 금융 장세건 무슨 장세건 실적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적을 빼고 이 주식 좋아 이런 얘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일반 투자가는 사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실적이 좀 좋아 보일 것 같은 기업 중에 뭐 눈여겨보는 기업 뭐 그런 거 좀 있으실까요? 실적.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그림을 가져와 주셨네요. 이거는 이거 뭐 아니 이거 드리고 갈까요? 아니 이거 제가 이거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잡아본 거예요. 이게 뭐 제목이 뭐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 아니니까 난 이런 종목이 좋다.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섹터별로 이게 이제 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섹터별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분류해놨고 뭐 생소한 종목 11개 섹터네요. 아주 뭐 생소한 것도 있고 같은 섹터에서 뭐 이 사람은 왜 이걸 뺐을까? 원전에서 왜 한전 기술만 넣었을까?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두중이라고 그러죠. 두수는 빼고 이걸 넣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여기 있는 것만 다 사도 이게 계좌가 다이소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들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그다음에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렇게 이제 본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계좌로부터 거리가 먼 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긴 호흡으로 봐라. 그냥 당장 사서 뭐가 이렇게 된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긴 호흡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따박따박 쫓아가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한번 뭐 많은 종목 있지만 이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반등 기간 중에 내 기대 수익을 넘어갈 때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방법을 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댓글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괜찮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할 때 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
2020년에는 그거잖아요. 그냥 사과나무로 만든 지팡이 꽂아도 사과 열리는 장이잖아요. 이게 장이 무조건 다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장이 아니라고요. 특히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매매 기법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을 사고 아예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쪽은 또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은 좀 이렇게 빠른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상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 및 눈여겨봐야 할 변수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저희가 종목이랑 섹터 점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로는 저는 뭐 이제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로는 일단 미국 승.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성공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뭐 최근에 보면은 뭐 홍콩 증시에서 그 미국의 ADR 상장된 거 상장 폐지 운운하면서 미국이 한번 압박을 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 하는 말로 꼬리 내렸거든요. 그 얘기를 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얻은 상황으로선 미국이 승. 어쨌든 간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신냉전 얘기하지만 냉전이 아니더라도 늘 뭐 어쨌든 간 서로 그러는 파워 게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또 북한 또 하나 있어요. 북한도 우리가 안심 못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제 희망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무지 애를 쓰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거를 바톤 타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책 공약에 보니까 새 정부도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그 MSCI 선진국 지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빠르면 6월에 우리가 워칭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우리한테는 상당히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선진국 지수 가서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되네 뭐 아니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돈은 빠질 거고 뭐 그래서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시장은 그 워칭리스트에만 들어가도 일단 시장은 좋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